3,200조 480억 배럴. 가이아나에서 발견된 석유입니다. 중동의 산유 최상위 국가들과 맞먹는 규모였죠. 하지만 이 발견이 가이아나를 국가 위기 사태에 빠뜨렸죠. 미국과 중국이 손을 내밀었고 가이아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이아나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한 곳은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가이아나가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죠. 한국 따위가 석유에 대해서 뭘 안다고. 두고 보자. 그들의 도를 넘어선 비웃음과 조롱에 가이아나 최고권위자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가이아나는 왜 미국과 중국을 거절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럽고 극적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테오 로드리게스입니다. 가이아나 천연자원부에서 해양에너지 계약 검토를 맡는 법무자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이아나는 원래 이런 판위의 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구는 약 82만 명, 남아메리카 북동쪽 끝에 붙은 작은 국가입니다. 국가 전체 GDP는 약 16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한 광역자치단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 규모였습니다. 정부 1년 예산은 약 28억 달러, 군사비는 연간 1억 달러 남짓에 불과했고 전투기나 해군 전력은 사실상 상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육군 병력도 10,000명이 채 되지 않아 국경 방위조차 외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국가가 하루아침에 3,200조 원 규모의 자원을 손에 넣었다는 소식은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 기회이자 위협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금융기관은 투자 안정성을 언급했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협력 가능성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공식 제안서에 담긴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개발과 운영은 미국 기업이 맡고 가이아나는 생산량의 15%를 로열티로 받는 구조였습니다. 480억 배럴을 배럴당 80달러로 계산하면 총 가치가 약 3,840조 원, 그중 가이아나 몫은 약 576조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264조 원은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위험 부담은 없다. 안정적인 수익이다라는 말이 반복됐지만 계약서의 핵심은 정제시설과 판매 권한이 전부 미국 쪽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이아나 땅에서는 원유만 뽑고 부가가치가 가장 큰 정제와 유통은 외부에서 이뤄지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은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실무 채널에서는 지역 안보라는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했고 베네수엘라 사례가 은근히 언급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베네수엘라가 자원 정책을 흔들자 정치 혼란이 커지고 외국 기업들이 유전을 관리하게 된 전례를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안정을 잃을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조건은 겉으로 보기엔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로열티 25%, 항만과 도로, 송유관, 정유 인프라까지 전부 함께 건설하겠다는 제안이었고 총 사업비는 약 180억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자금 조달 방식이었습니다. 이 금액 전액을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충당하고 연이자 3.5%, 상환기간 25년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상환액은 약 280억 달러, 매년 11억 달러 이상을 갚아야 했습니다. 가이아나 정부 연간 예산 28억 달러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빚상환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더 치명적인 조항은 운영권이었습니다. 항만 운영권 50년, 송유관 운영권 40년, 정제시설은 공동 운영이지만 지분은 중국 70%, 가이아나 30%. 겉으로는 파트너십이었지만 실제 결정권은 중국이 쥐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가 깊어질수록 스리랑카의 사례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항만을 99년간 넘긴 전례는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아도 계약 구조 자체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중국은 빚을 들이밀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가이아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줄이는 것, 이 과정에서 내부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고 외국 언론에서는 가이아나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석유를 가진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빠르고 정교한 압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이아나는 구조적으로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수십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단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신용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거의 없었고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의 한쪽 편에 서지 않으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택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둘 중 하나에 기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이 판에서 가장 가볍게 취급되던 이름 하나가 조용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웃으며 넘겼고 중국 측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석유 개발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조롱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시는 가이아나 내부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려 하는가? 그리고 왜 한국만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이아나는 더 이상 숫자만 보며 선택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이 결정이 잘못되면 3,200조 원은 축복이 아니라 국가를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의 시작점에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동시에 겹쳐 있었습니다. 가이아나의 긴장감은 숫자에서 시작됐지만 공포는 관계에서 커졌습니다. 3,200조 원, 480억 배럴이라는 수치는 언론에선 꿈의 자원으로 불렸지만 정부 내부 문서에서는 위험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자원은 가이아나의 체급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지만 국력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82만 명, 국가 GDP 약 160억 달러, 외환 보유액은 20억 달러 안팎, 군사력은 주변국에 의존해야 하는 수준. 이 상태에서 하루 수십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는 구조는 국가 운영 능력을 시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시험하는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접근은 노골적인 침공이 아니라 선택지를 조여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외교 라인을 통해 안정과 질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지역은 서반구 안보와 직결된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고 석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해상 안보와 주요 항로 보호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공유됐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늘 비슷했습니다. 자체 방위 능력이 없는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가 숫자로 구체화되면 미국의 제안서가 됩니다. 생산량의 15% 로열티, 초기 투자 전액 부담, 그리고 위험은 모두 미국 기업이 관리한다는 문구. 그러나 같은 문서의 뒷부분에는 정제와 유통은 미국 본토와 미국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가이아나가 얻는 수익이 원유 단계에서 멈춘다는 뜻이었고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원유를 그대로 파는 국가와 정제까지 수행하는 국가의 부가가치 격차는 배럴당 최소 20달러 이상 차이가 납니다. 480억 배럴에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수백조 원 규모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중국은 다른 데이터를 앞세웠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에서 진행한 자원 연계 인프라 사업 사례를 보여주며 항만과 도로, 송유관을 동시에 구축한 국가들의 성장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100개가 넘는 국가에 대규모 인프라 금융을 제공했고 그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중국의 제안은 가이아나에겐 구명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림은 달라졌습니다. 180억 달러 대출, 연이자 3.5%, 25년 상환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감당 가능한 공공부채 비율은 GDP 대비 60% 내외인데
가이아나가 이 대출을 그대로 떠안으면 단일 프로젝트만으로도 그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컸습니다. 더구나 석유 가격은 정치와 전쟁, 경기 변동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설계된 상환 구조가 4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가 재정은 즉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조항이 바로 재협상입니다. 재협상은 명목상 선택이지만 실제로는 운영권과 자산 양도가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여러 국제 사례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박은 외교와 경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 나서지 않는 대신 언론과 정치 지형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에서는 가이아나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늘어났고 신용평가 기관 보고서에는 석유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거버넌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국 자본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는 경고가 동시에 퍼졌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것 자체가 위험처럼 보이도록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이아나의 약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군사력은 선택지에서 빠져 있었고 금융은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치적 경험도 대형 자원국으로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료와 전문가들은 현실론을 말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둘 다 싫다면 혼란을 감수하라는 암묵적 메시지도 따라붙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동맹으로 규정하며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평가했고 중국은 한국을 기술은 있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인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아나 내부에서 조용히 공유되던 자료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로열티 숫자보다 기술 구조를 먼저 묻는가? 왜 한국은 채굴량보다 운영 방식과 교육 계획을 먼저 요청하는가? 그리고 왜 한국은 군사와 금융을 앞세우지 않고 산업 역량과 관리 모델을 이야기하는가? 이 질문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약소국이었지만 동시에 이 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읽을 마지막 기회를 쥐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힘의 논리가 아니라 구조와 지속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선택지. 그리고 그 선택지의 한가운데 여전히 과소평가된 이름. 한국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나 내부에서 분위기가 처음으로 바뀐 순간은 미국이나 중국의 제안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제안서들이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숫자와 조건은 달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핵심 결정권은 외부에 있고 가이아나는 관리 대상이 된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부 실무진은 조용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석유를 누가 더 싸게 캐주느냐가 아니라 이 석유로 누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시당한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측 실무자는 회의 자리에서 한국을 언급하자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이고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반응이었고 굳이 따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뉘앙스가 분명했습니다. 중국 쪽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자본과 영향력이 부족하고 결국 미국의 결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반복됐습니다. 두 강대국 모두 한국을 독립된 변수로 보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 무시는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기업 로비를 통해 가이아나의 생산 일정과 수출 루트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려 했고 중국은 인프라 금융을 앞세워 장기 운영권을 확보하는 그림을 굳히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논리는 가이아나의 한계였습니다. 인구 82만 명, GDP 약 160억 달러, 군사력과 외교력 모두 제한적이라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됐습니다. 이 나라는 혼자서는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고 그 전제 위에서 모든 협상이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 쪽에서 전달된 첫 번째 메시지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로열티 비율이나 운영권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구한 것은 지질 데이터와 해저 수심 정보, 생산 목표와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스타브룩 해역. 평균 수심 약 2,400m, 일부 구간 2,800m 이상이라는 조건에서 어떤 방식의 생산 설비가 가장 효율적인지, 회수율을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질문은 가이아나 실무진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돈과 권한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심해 유전에서 회수율을 6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경우 같은 매장량에서도 실제 수익은 수백조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480억 배럴 기준으로 회수율 20% 차이는 약 96억 배럴, 배럴당 $80를 적용하면 약 7,680억 달러, 한화로 약 1,000조 원에 가까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계산은 가이아나 내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외부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에너지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을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논조가 흘러나왔고, 중국 쪽에서는 한국이 단독으로 해양 플랜트와 대형 생산 설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이아나 정치권 일부도 흔들렸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냐, 미국이나 중국 중 하나를 택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실무 레벨에서 결정적인 비교 자료가 공유됐습니다. 한국 조선 해양산업의 실제 수치였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 조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했고,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 전체 점유율도 40% 이상이었습니다.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 FPSO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발주 물량의 60% 이상을 건조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홍보 자료가 아니라 글로벌 조선 발주 통계에 기반한 공식 데이터였습니다. 가이아나 입장에서 이 수치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육상 파이프라인과 대규모 정제 인프라를 당장 갖추기 어려운 국가에게 FPSO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었고, 그 핵심 기술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금융과 군사보호를 앞세웠고, 중국은 인프라와 대출을 앞세웠지만 실제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다른 궤도에 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 문서에서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등장할수록 외부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개입하면 지역 질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흘렸고, 중국은 한국과 손잡을 경우 장기 금융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가이아나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한국만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한국이 끼어드는 것에는 동시에 불편해하는가? 이 질문은 곧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판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변수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가이아나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강대국이 짜놓은 선택지 밖을 처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점점 더 부담스러운 이름, 한국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나 내부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압박을 강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정부 안에서는 처음으로 냉정한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지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과 중국의 금융 인프라는 겉보기엔 서로 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끝에 놓인 풍경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결정권이 외부로 이동하고 가이아나는 수익을 받는 대신 방향을 잃는 구조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실무진이 가장 먼저 다시 들여다본 것은 숫자였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계약서와 재무 모델이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15% 로열티 구조를 다시 계산하면 480억 배럴 기준에서 가이아나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제한적이었고 정제와 유통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전부 외부에서 쌓이게 돼 있었습니다. 중국의 25% 제한은 언뜻 더 좋아 보였지만 180억 달러 대출과 연 3.5% 이자, 25년 상환이라는 구조를 적용하면 유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국가 재정이 즉시 압박받는 설계였습니다. 가이아나 같은 소형 경제가 감당하기엔 변동성에 너무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거 사례들이 소환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베네수엘라 같은 자원 부국들이 왜 국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는지 국제보고서와 학술 자료를 통해 하나씩 검토됐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자원을 빨리 현금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술과 운영 경험이 국내에 남지 않았고 결국 외부 의존도가 더 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석유는 많이 뽑았지만 나라의 체력은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이런 검토가 이어지자 한국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외부에서는 한국을 가볍게 보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거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에너지와 해양 산업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가이아나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자료를 더 파고들자 한국의 산업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조선발주 통계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의 점유율은 40%를 넘었고 LNG 운반선은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심해 유전의 필수적인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 FPSO 분야에서 한국 조선소가 건조한 물량은 세계 발주량의 60%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심해 생산의 핵심 기술을 실제로 운용해본 경험이 축적돼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이아나의 이 수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스타브룩 해역은 평균 수심약 2,400m, 일부 구간은 2,800m를 넘는 심해 환경이기 때문에 육상 파이프라인이나 단순 해상 설비로는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습니다. 결국 FPSO를 중심으로 한 해상 생산 체계가 필수인데 이 영역에서 안정성과 납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은 금융과 군사보호에 강점이 있었고 중국은 인프라와 자본 동원이 빠르지만 실제로 이런 고난도 설비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납품해온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평가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이 지역에 깊이 관여하면 기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흘렸고 중국 측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경우 장기 금융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가이아나가 감당하기엔 충분히 무거운 신호였습니다. 특히 국방과 외교력이 약한 가이아나로서는 이런 신호 하나하나가 국가 리스크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 논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박이 거세질수록 질문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한국이 변수로 떠오르는 순간 동시에 경계하는가? 왜 한국은 로열티 비율이나 운영권보다 먼저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운영 구조를 묻는가? 그리고 왜 한국은 군사력이나 금융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협상의 중심에서 점점 존재감을 키우는가? 이 질문들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판에서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가이아나가 주도권을 유지한 채 협상할 수 있게 만드는 드문 선택지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기존의 이분법적 선택지,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프레임은 내부에서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이아나는 여전히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GDP는 작고 군사력은 제한적이며 국제 정치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3,200조 원과 480억 배럴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나라는 자원 저주의 전형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지금까지 가장 과소평가됐던 이름, 한국이 점점 더 무게를 갖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이름이 내부 문서에 올라왔을 때 외부 반응은 한마디로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쪽 에너지 로비스트들은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고개를 젓는 모습까지 숨기지 않았고 중국 쪽 대표단은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화의 속도를 일부러 늦추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였지만 그 예의는 상대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예의가 아니라 상대를 가볍게 다루는 예의였습니다. 가이아나가 82만 명 규모의 작은 국가라는 점을 그들은 수시로 상기시키듯 언급했고 국가 예산이 연간 28억 달러 수준이라는 숫자를 거론하며 결국 선택지는 정해져 있다는 분위기를 깔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이아나는 3,200조 원 규모의 석유를 발견했지만 그 석유를 지킬 힘도 굴릴 체력도 없으니 강대국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얕보던 그 태도가 오히려 가이아나 내부 실무진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실무자들은 감정에 끌려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같은 나라의 관료로서 결정권을 빼앗기는 구조를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비공개 점검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 않았고 기능도 단순했습니다. 의심을 견딜 수 있는 숫자만 남기자는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서류에 적힌 숫자가 현실을 버틸 수 있는지 다시 계산하고 그 숫자를 흔들 수 있는 변수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낯설고 동시에 너무 파격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첫 번째 표적은 수익 배분 구조였습니다. 가이아나 70, 한국 30이라는 숫자는 회의실에서 박수나 환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어디에 숨었는지부터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5를 제안했고 중국이 25를 제안했는데 한국이 70을 말하는 순간부터 실무진은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너무 좋아 보일 때는 보통 문장에 독이 숨어있기 마련이라서 그들은 먼저 가정을 바꿔보았습니다.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50달러로 낮춰 계산해보고 회수율을 높게 잡지 않고 55%로 낮춰 다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출 이자율과 상환 기간이 실제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제시한 연 1.8% 금융 조건이 다시 의심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3.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데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이아나 같은 나라에 그렇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설명이 없다면 그건 선심이 아니라 전략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심은 금방 외부로 번졌습니다. 미국 쪽은 이 흐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회의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숫자의 신뢰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가이아나가 감당할 수 없는 공정과 기술을 들이밀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식의 프레임을 퍼뜨렸습니다. 중국 쪽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차피 미국의 동맹이므로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한국이 제시하는 유리한 조건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을 심었습니다. 즉 한국을 선택하면 결국 미국에게 끌려갈 것이라는 의심을 심어 가이아나 내부의 검증 작업 자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 국제기자 간담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자가 가이아나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묻자 어떤 외국 관계자가 웃음 섞인 표정으로 작은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선택해도 되느냐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 의문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가이아나의 판단 능력을 깎아내리고 한국의 산업 역량을 무시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실무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잠재우려면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기록으로만 답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검증은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됐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실제로 해상 생산 설비를 얼마나 만들어 봤는지, 둘째는 그 설비가 심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셋째는 한국이 약속한 금융 조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국은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선해양 분야부터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실무진이 선택한 방식은 홍보 자료를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쪽 자료는 물론이고 외국 기사도 일단 배제했습니다. 대신 선급 기록과 보험 평가, 발주 계약의 실제 납기 이력 같은 냉정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선급은 배를 검증하는 기관이고 보험 평가는 위험을 돈으로 환산하는 기준입니다. 거기에 발주 계약 납기 이력은 실제 현장에서 실수를 얼마나 줄였는지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처음엔 결과가 애매했습니다. 서류는 많았지만 수치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자료는 한국이 특정 설비를 주도했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고 어떤 자료는 공동 참여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은 숫자 자체보다 숫자가 만들어진 경로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집계했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고 어디까지를 포함했는지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불편한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실제로는 제작만 하고 핵심 설계는 서방이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역할은 단순 제조로 축소되고 가이아나가 원하는 기술 이전과 운영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검증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동한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핵심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이 제시한 기술 목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심해 해역에서의 생산 안전, 부유식 설비의 공정 관리, 유지보수 체계, 원유 하역과 저장의 위험 통제, 해상 기상 변수 대응, 이런 항목들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고 그 항목들 옆에는 교육계획과 인력 양성 일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문서와 한국의 문서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문서는 권한과 돈이 먼저였고 한국 문서는 프로세스와 사람부터였습니다. 실무진은 이 차이를 수치로 바꾸려 했습니다. 교육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분야로 나뉘는지, 현장 운영자 비율을 어떻게 올릴지, 안전사고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의심이 폭발했습니다. 회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아나 내부에서는 심해 유전에서 회수율을 60에서 70 정도로 보는 관행이 있었고 85라는 숫자는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검증팀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 숫자가 과장이라면 전체 수익 모델이 붕괴합니다. 480억 배럴이라는 매장량 추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매장량을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전부 분해했습니다. 지층 압력, 주입 방식, 생산 속도, 설비 온도 관리 해저 배관 안정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지보수 역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수율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한국이 말한 숫자는 기계 하나로 만드는 숫자가 아니라 전체 공정을 통제할 때 가능한 숫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의심을 깨는 장면은 재검증의 끝에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검증팀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되 누구 편인지 모를 만한 사람은 배제했습니다. 선급 출신의 퇴직 심사관, 해상 보험 분야에서 계약 리스크를 평가해온 분석가, 남미 해상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지니어를 각각 따로 만나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심해에서 사고 없이 생산을 지속하는 나라가 드물고 그 드문 나라들 중 한국은 설계와 제작, 통합 운영 능력을 모두 키워온 쪽에 가깝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일정 준수와 사고 통제에서 점수가 높다는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그때부터 숫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지연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안전사고의 중대 사례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는지, 현장 운영 매뉴얼의 표준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니 한국 쪽이 의외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쌓이면 사람의 태도도 바뀝니다. 한국을 얕보던 외국의 반응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었는데 검증이 진행될수록 그들은 웃음을 줄이고 질문을 늘렸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미국 쪽 실무자가 한국과의 접촉 경로를 집요하게 물었고 중국 쪽 대표단은 한국이 제시한 금융 조건의 출처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한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서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가져왔는지 파악하는 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가이아나 입장에서는 그 변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상대가 무시할 때는 편하지만 상대가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건 경계가 시작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가이아나 내부의 시선이 바뀐 계기는 하나의 비교표였습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25, 한국은 70이라는 단순 비교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영역의 통제권을 가지는지, 누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 그 위험이 현실이 될 때 어떤 조항이 작동하는지까지 포함한 표였습니다. 거기에 180억 달러 대출을 25년 동안 갚을 때 연간 11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 연 3.5%와 연 1.8%의 차이가 25년 누적에서 얼마나 큰 격차를 만드는지, 운영권 50년과 40년이 사실상 한 세대의 미래를 어떻게 묶어버리는지 이런 숫자들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그 표를 보는 순간 논의의 중심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주느냐가 아니라 왜 어떤 나라들은 늘 운영권을 요구하고 왜 어떤 나라들은 기술과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이 됐습니다. 그 질문이 자리 잡자 가이아나 내부의 두려움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공포는 석유를 잃을까봐가 아니라 석유를 얻고도 나라를 잃을까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앞에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지만 최소한 한국은 의심을 견딜 숫자를 하나씩 통과하고 있었고 그 숫자들이 쌓일수록 외부의 조롱은 불편한 침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감각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은 돈만으로 굴러가지 않으며 진짜 승부는 조건표의 맨 앞장이 아니라 그 조건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요. 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되자 판의 온도는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류와 숫자를 둘러싼 내부 검증의 싸움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외부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 실제 선택지로 떠오르자 미국과 중국의 태도는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웃으며 넘기지 않았고 대신 질문의 결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판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먼저 정보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해양 생산 설비의 납기 일정과 보험 조건,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에 대한 문의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세부 항목들이었고 이는 곧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실제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 싱크탱크 보고서에서는 가이아나의 선택이 지역 에너지 질서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의 분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들은 직접적인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참여할 경우 기존의 영향력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빠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내부 회의에서 가이아나의 재정 안정성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고 석유 가격 변동 시나리오를 앞세워 한국이 제시한 수익 배분 구조가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언론 일부에서는 한국의 해양 플랜트 산업이
과거 몇 차례 지연 사례를 겪었다는 오래된 사건들을 끌어와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들이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신뢰도를 흔들어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이아나 내부 검증팀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왜 이런 구조를 제안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의도 파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이 유지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사례를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술 이전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현지 인력이 어느 정도까지 운영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초기에 화려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단기간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운영 안정성과 인력 양성을 통해 장기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접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초기부터 수익 구조를 명확히 고정했고 중국은 금융과 인프라를 앞세워 빠른 외형 확장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느리지만 단계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사고 통계와 운영 지속성 지표였습니다. 해상 생산 설비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하루 수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국제 해상보험 시장 자료를 보면 설비 한 기가 멈출 때마다 연간 수백억 원 단위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검증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건조하거나 통합 운영에 관여한 설비들은 초기 가동 이후 중대 사고로 장기간 멈춘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수치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보험료 산정 자료와 선급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숫자가 쌓이자 회의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더 큰 돈을 가져가느냐에 집중됐던 토론이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로 이동했습니다. 단기 수익과 장기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회수율 몇 퍼센트 차이보다 사고 확률과 유지보수 체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인식은 가이아나 같은 소규모 국가에게 특히 중요했습니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곧바로 국가 재정과 정치 안정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부터 외부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언급하면 웃음이 섞였지만 점차 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외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산업 구조와 정책 배경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이런 기술력을 쌓았는지, 왜 해외 프로젝트에서 채굴권보다 운영 구조와 교육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이아나 내부에서는 한국의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전략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십 년간 조선과 해양 플랜트에 투자해온 과정, 위기 때마다 구조 조정을 거치며 기술 집약도를 높여온 역사,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나눠 장기 프로젝트를 관리해온 방식이 분석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단기 수익보다 기술 축적을 우선시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당장은 느려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국들이 따라오기 힘든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분석이 공유되자 가이아나 내부의 태도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고 단순한 기술 하청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자원 없이도 산업을 키워온 나라가 자원을 가진 가이아나와 손을 잡을 경우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이 시작됐습니다. 석유를 캐는 나라가 아니라 석유를 관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외부 압박은 여전했지만 그 압박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고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하나의 변수로 계산될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가이아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질문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한국은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질문을 던진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가이아나가 이 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했던 마지막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이아나가 한국을 진지한 선택지로 올려놓았다는 사실이 외부에 조금씩 감지되자 판은 눈에 띄게 거칠어졌습니다. 2단계부터는 설득과 제안의 영역을 넘어 압박과 흔들기의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조건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가이아나의 판단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먼저 나타난 변화는 정보의 방향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에서 가이아나 관련 보도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신흥산유국의 성공 가능성을 다루던 기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리스크와 제도적 불안정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제도, 행정 경험 부족, 부패 가능성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 기사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전제는 하나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복잡한 해양 석유 개발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암시가 따라붙었습니다. 검증된 강대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암시였습니다. 미국 쪽의 움직임은 보다 정교했습니다. 직접적인 반대나 압박 대신 가이아나의 안보 환경을 재조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분쟁, 해상 경계 문제, 마약 밀수와 불법 어업 같은 이슈들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논의되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 이슈들이 묶여 하나의 서사로 제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안보가 불안정한 나라가 새로운 변수를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중국은 가이아나 내부의 경제 관료들을 상대로 재정 시뮬레이션을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50달러로 떨어질 경우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한국이 제안한 구조가 그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기존에 약속했던 인프라 사업을 언급하며 선택이 늦어질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신호를 흘렸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택하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압박 속에서 가이아나 내부도 흔들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고 일부 관료들은 너무 큰 모험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것은 한국의 제안이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금을 많이 안겨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즉각적인 자금 유입과 인프라 착공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기술 이전과 단계적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설명하기엔 후자가 훨씬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부 검증의 방향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제시한 구조가 이상적인가를 묻는 단계가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그런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냐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즉, 한국의 말이 아니라 한국의 과거를 검증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이아나 실무진은 한국이 참여했던 해외 프로젝트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로 다시 추적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과 5년 후, 10년 후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은 것은 계약 변경의 방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 기업의 권한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투자나 기술 보완을 이유로 지분이 늘어나거나 운영권이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참여한 사례들에서는 반대의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의 역할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인력 비중이 늘고 운영 결정에 현지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계약서에만 적힌 약속이 아니라 실제 운영 보고서와 인력 배치 현황에서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의심을 거의 결정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구조가 단순한 유인책이 아니라 그 나라가 실제로 반복해온 방식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가? 왜 다른 강대국들과 달리 장기 운영에서 권한을 나누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이아나 내부에서는 한국의 산업사와 국가 전략에 대한 분석이 본격화됐습니다. 분석 결과는 의외로 단순한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을 관리하는 기술과 시스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한 산업 구조는 외부 자원에 접근할 때도 소유보다 운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는 도덕적 선택이기 이전의 생존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수십 년간 반복되며 하나의 국가적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인식이 공유되자 외부의 압박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고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경고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는 순간 기존의 단순한 종속 구조가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이아나가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 협상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판에서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2단계에서 가이아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실험대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제는 추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으로 다가왔습니다.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자립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외부의 보호 아래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권을 쥘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판의 중심은 이미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의심하던 단계는 끝났고 숫자가 만들어진 방식과 그 숫자를 가능하게 한 국가의 태도가 논의의 핵심이 됐습니다. 가이아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석유 계약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 나라가 어떤 위치에서 세계와 마주할지를 정하는 선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어느 순간부터 미국과 중국보단 한국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은 회의실의 박수나 기자회견의 플래시 속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용한 문서 검토와 반복되는 숫자 확인,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침묵 속에서 다가왔습니다. 가이아나가 이 선택을 잘못하면 잃는 것은 단지 석유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들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제 그 영향력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마지막 흔들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메시지가 흘러나왔고 중국 쪽에서는 기존 인프라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신호가 반복됐습니다. 동시에 국제 언론에서는 가이아나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실험인지,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큰 도박이 아닌지 묻는 기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들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논쟁의 중심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가이아나 내부에서는 마지막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도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끝까지 함께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급락하거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거나 외교적 압박이 극대화될 때 파트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계약서보다 과거의 행동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아나는 한국이 어려운 환경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의 마지막 장면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위험이 커졌을 때 철수했는지 아니면 구조를 조정하며 버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지 파트너를 어떤 위치에 두었는지를요.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느렸지만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운영을 유지했고 현지 인력의 비중을 줄이지 않았으며
약속했던 기술 이전과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가이아나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견디는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같은 속도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이아나는 이미 수많은 사례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 신중론과 결단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이어질수록 하나의 공통된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선택은 외교적 줄타기가 아니라 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관리받는 자원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원을 관리하는 국가로 성장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중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가이아나는 한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은 미국을 거부한다는 선언도, 중국을 적으로 돌린다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가이아나가 스스로의 길을 정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발표가 나가자 예상했던 반응이 즉각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국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혀 다른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개발도상국과 자원국들 사이에서 가이아나의 선택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확산됐습니다. 국제회의에서 가이아나 대표가 발언할 때 이전과 달리 질문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느냐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다시 한번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가이아나 내부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석유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부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그 약속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현실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가이아나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돈도, 군사력도, 외교적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판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가장 일관된 나라였습니다.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과정을 공유했고 지배를 요구하기보다 책임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작은 나라가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든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가이아나는 더 이상 숫자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3,200조 원과 480억 배럴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무겁지만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이 선택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압박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가이아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선택했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석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의 틈에서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는지, 그리고 어떤 파트너를 통해 그 가능성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강자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가끔은 그 논리를 비틀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선택도 존재합니다. 가이아나의 선택이 바로 그 사례로 남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선택 이후로 가이아나는 더 이상 예전의 가이아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